경기 북부권의 강력반은 언제나 분주했지만 1996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터진 사건은 베테랑 형사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만큼 기묘하고 불길했다. 막내 형사 길상석에게 비가 오는 날은 유난히 그 시절 고향 경찰서 강력반의 눅눅한 분위기와 며칠 밤낮으로 끈질기게 추적했던 특수강도 강간 사건의 기억을 소환했다. 요새는 세상 참 좋아졌지 않습니까, 형님들.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에 CCTV는 거미줄처럼 깔려 있고 그땐 뭐 종이 지도에 의지해서 범인 잡았으니 말입니다. 길 형사는 25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현장을 지키는 노련한 형사가 되어 동료들에게 넉살 좋게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내리 속에는 당시 강력 사건의 희미한 단서를 잡기 위해 부천의 전화국을 오가며 마그네틱 테이프를 분석하던 아날로그적 고생이 선명했다. 모든 것은 능곡의 한 허름한 식당에서 시작되었다. 때는 5월에서 6월 초록이 짙어질 무렵이었다. 야간에 한 아줌마가 운영하는 식당에 젊은 남자 셋이 들어섰다. 길 형사가 나중에 듣게 된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이상했다. 반장님, 저기 능곡 식당 사건 말입니다. 걔들이 그냥 밥만 먹고 도망간 게 아니랍니다. 막내가 가져온 보고에 베테랑 반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도망? 절도 미수라도 저지른 게야? 아닙니다. 음식을 시켜서 먹다가 그 셋 중 하나가 갑자기 삐삐를 꺼내더니 전화를 걸었답니다. 당시 흔했던 호출기, 즉 삐삐는 주로 100이나 12 같은 호출 번호를 통해 메시지를 남겼고 음성 메시지를 듣기 위해선 다시 전화를 걸어 비밀번호를 눌러야 했다. 그런데 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젊은 녀석이 삐삐로 통화를 시도하며 식당 아주머니에게 대놓고 질문을 던진 것이다. 아줌마, 여기 상호가 뭐죠? 주소는 어떻게 돼요? 아주머니는 황당했지만 친구라도 기다리는가 싶어 상호와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러자 삐삐로 들려오는 소리는 일로 와. 한마디뿐이었다고 한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누군가와 통화하는 척 그들만의 암호를 주고받는 듯 기묘했다. 아주머니가 이상하게 여기고 돈통 쪽을 쳐다보자 마침 단골 손님들이 들어오는 틈을 타 3명은 도망쳤다. 돈을 훔치지도 않았으니 경찰에 신고를 하긴 했지만 단순한 소란 사건으로 취급될 뻔했다. 하지만 그 의문스러운 삐삐 전화는 불과 하루 만에 끔찍한 연쇄 범죄의 예고편이었음이 드러났다. 특수 강도 강간이라니. 다음 날 저녁 인근 지역의 한 호프집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접수되었다. 아주머니 혼자 운영하는 가게에 젊은 남성 셋이 들어와 칼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탈한 뒤 아주머니를 몹쓸 짓까지 한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길 형사는 피해 아주머니를 대면 조사하며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아주머니는 남편이 있는데도 극도로 침묵하다가 따로 여경도 없던 시절 어렵게 단둘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눈물로 진술을 시작했다. 3명의 범인들은 20대 초반 하나, 10대 후반 둘로 그 행동은 능곡의 식당에서와 너무나 소름 끼치도록 유사했다. 걔들이 범행 직전에 또 삐삐를 꺼내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상호와 주소를 물었습니다. 누가 듣고 있다는 듯이 여기 어디야? 라고 묻더니 아줌마, 여기 상호가 뭐예요? 하고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주머니는 그때는 친구가 오나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했다. 하지만 손님들이 모두 나가자 그들은 돌변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칼을 들이대며 강도로 변했다는 것이다. 강간까지 저지르고 아주머니의 몸에 양주를 붓는 등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악랄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반장님, 아무래도 이 셋이 능곡 식당 놈들과 동일범 같습니다. 수법이 똑같습니다. 범행 장소를 미리 알리는 듯한 삐삐 전화, 이걸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습니다. 길 형사의 촉은 예리했다.
3명의 놈들이 연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전 항상 삐삐를 이용해 이곳으로 와 라고 외치는 듯한 음성 메시지를 남긴다는 공통점을 발견한 것이다. 야, 이 새끼들 봐라. 지들이 어디를 털 건지 친절하게 예고까지 해주는 강도 새끼들은 처음 본다. 혹시 이게 우리 형사들을 놀리는 건가? 반장은 혀를 내둘렀다. 당시 강력반은 밀려드는 강력사건에 치여 숨 돌릴 틈이 없었지만 이 기이한 단서만큼은 놓칠 수 없었다. 범인들이 남긴 유일한 꼴이 바로 이 삐삐 통화 기록이었다. 이제 수사는 전국 각지의 전화국을 뒤지는 고단한 아날로그 추적 싸움이 될 참이었다. 길 형사는 며칠 밤이고 집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미치도록 이 놈들을 잡고 싶다는 형사로서의 뜨거운 의지가 타올랐다. 반장님, 지금 당장 영장 받아서 부천 전화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 마그네틱 테이프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번 범죄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막내 형사 길상석의 목소리에는 야무진 결의가 담겨 있었다. 범인들의 그 이상하고 불길한 삐삐 메시지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고독하고 끈질긴 추적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에휴, 이놈의 마그네틱 테이프가 뭐라고. 길상석 형사는 부천에 있는 전화국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시의 통신 시스템은 지금처럼 광망이 깔린 시대가 아니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화 통화 기록은 마그네틱 테이프라는 거대한 저장 장치의 지역별로 한 달치씩 보관되었다. 연쇄 강도범들이 사용한 삐삐 번호의 발신 기록을 확인하려면 이 테이프를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해서 따로 전문 분석기관에 맡겨야 했다. 마치 보물 지도를 찾았는데 그 지도를 해독하려면 먼 타지로 가야 하는 격이었다. 길 형사는 이 테이프를 들고 부천을 오가며 며칠을 꼬박 매달렸다. 막내로서 굳은 일은 당연했지만 이렇게 구식 장비를 들고 씨름할 때면 이게 형사 일인지 물류 운송업자인지 헷갈릴 지경이었다. 마침내 테이프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강력반 사무실에는 작은 흥분이 감돌았다. 범행 이전에 걸려온 문제의 삐삐 발신 번호가 나온 것이다. 고참 형사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야, 길 막내. 어쩐지 일이 쉽게 풀린다 했더니 이놈들 아주지 발등을 찍고 있었네. 이 번호만 추적하면 범인은 바로 코앞이야. 형사팀은 해당 번호의 가입자를 곧장 찾아냈다. 경기도 지역에 사는 평범한 20대 남성이었다. 형사들은 그를 사무실로 데려와 조사를 시작했다. 이 친구야, 너한테 이런 이상한 음성 메시지가 온 기록이 있다. 호프 집 주소가 어떻게 되냐? 이런 내용들 말이야. 너 이거 아는 놈들이냐? 하지만 이 남성의 반응은 의외였다. 그는 잔뜩 겁을 먹은 채 연신 고개를 저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아니, 저는 요새 삐삐 쓰는 친구도 없는데요. 이런 문자가 왜 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정말로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았다. 표정이나 떨리는 말투에서 거짓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강력반 형사들의 눈빛은 예리했다. 이 남성이 범인들과 엮여있지 않다면 대체 무슨 연유로 범행 예고와 같은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가? 내가 모른다면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겠냐? 고참 형사가 답답함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남성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 이 삐삐 번호 제가 쓴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이 말은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전 가입자. 현재 쓰는 사람이 아니면 이 번호의 주인이 바뀌기 전에 삐삐를 사용했던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었다. 형사팀은 즉시 전 가입자를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 강도 사건의 실마리를 쥐게 되었다.
전 가입자의 이름은 이동성. 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니 주소는 충청북도 청주로 나왔다. 길 형사는 즉시 고참 형사와 함께 차에 몸을 싣고 청주로 향했다. 막내 시절의 형사들은 개인 차량을 수사에 동원해야 했고 때로는 경찰차처럼 보이도록 사이렌과 경광등까지 사비로 장착해야 했던 열악한 환경이었다. 청주에 도착해 이동성의 주소를 찾아갔지만 그곳은 시골 깊숙한 곳이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어린 남동생이 마을 작은아버지 내외에게 맡겨져 있었다. 길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작은아버님, 이동성 군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인은 말이여 고양시에 있는 외삼촌네서 샤시 창호 일을 배운다고 간 지 꽤 되었지. 청주 시골에 있어야 할 이동성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형사들의 추측과 정확히 일치했다. 놈이 자신의 연고지인 경기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길 형사는 작은 어머니에게 저녁 식사 대접까지 받고 나서야 겨우 자리를 떴다. 그때 처음 먹어본 시골집 청국장의 깊은 맛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반장님, 청국장이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밥 2공기를 그냥 비웠지 뭡니까? 허. 이놈이 수사하러 가서 맛집 탐방하고 앉았네. 식사 때가 아니면 얼른 올라와.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시골에서의 잠깐의 휴식 후 형사팀은 이동성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그의 사진을 구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능곡 식당의 아주머니와 호프집 아주머니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사람이 그놈이 맞습니까? 두 아주머니는 사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놈이 주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범인의 얼굴은 확보했지만 그를 따르는 나머지 2명의 공범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있었다. 당시에는 휴대폰이 보편화되지 않았기에 이 2놈의 신원은 추적할 방법이 없었다. 이동성 하나만 잡아도 조직은 와해될 터였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놈들이 언제 어디를 털지를 예측하는 것이었다. 길 형사팀은 다시 한번 기지를 발휘했다. 형 가입자를 설득하여 혹시라도 삐삐의 음성 메시지가 오면 즉시 형사팀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음성을 직접 들으려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했기에 그 비밀번호까지 확보했다. 이제 형사팀은 언제든 놈들의 다음 행선지를 실시간으로 들을 준비를 마쳤다. 며칠간의 숨막히는 잠복 끝에 마침내 삐삐의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평구 어디 호프집 일로 와. 형사팀은 경악했다. 아니나 다를까 메시지를 받은 후 은평구에서도 똑같은 수법의 강도 강간 사건이 터졌다. 아주머니 혼자 운영하는 후미진 호프집이었다. 그들은 아주머니에게 주소를 확인하는 삐삐 전화를 걸어 손님인 척 방심하게 만든 후 손님이 모두 나가자 칼을 휘두르고 몹쓸 짓을 저질렀다. 심지어 아주머니를 무릎 꿇리고 양주를 머리에 붓는 등 온갖 영화 속 악당 짓을 그대로 재현했다. 길 형사는 분노에 치를 떨었지만 이로써 범인들의 기이한 행위 뒤에 숨겨진 의도를 완전히 파악했다. 놈들은 형사들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가게 주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친구를 기다리는 연기를 했던 것이다. 여기 어디니까 일로 와라는 통화 내용으로 주인에게 안도감을 심어준 후 손님이 없을 때 돌변하는 것. 이 치밀하고 악랄한 수법의 형사들은 다시 한번 몸서리를 쳤다. 이제 놈들의 얼굴과 수법 그리고 다음 범행 장소를 알리는 삐삐 알람까지 확보했다. 전국을 떠돌며 범행을 이어가는 이들을 잡기 위한 최종 작전이 임박해 있었다. 길 형사와 강력반은 놈들의 다음 메시지가 울릴 때까지 잠복 태세에 돌입했다. 은평구에서 또다시 끔찍한 특수강도 강간 사건이 발생한 후 강력반 사무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제 범인들의 수법은 완벽하게 파악되었다. 후미진 곳 여주인 혼자 운영하는 가게를 물색한 다음
삐삐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며 마치 친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가장의 주인의 경계심을 늦추는 것. 그리고 손님이 모두 나가길 기다려 잔혹하게 돌변하는 것이었다. 길상석 형사와 팀원들은 이 지독한 새 놈들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 삐삐 감청의 모든 촉각을 곤두세웠다. 언제 어디로 메시지가 뜰지 모르니 사실상 교대 없는 대기 상태였다. 며칠 밤을 쪽잠으로 버티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상이 이어졌다. 당시 고참 형사는 며칠째 양치질도 못하고 수사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 형 옆에만 가도 입냄새가 진동해 모두가 몰래 고개를 돌릴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야, 길 막내. 아무리 범인 잡는 것도 좋지만 우리 좀 돌아가면서 씻자. 너도 이제 냄새 나기 시작한다. 형님, 저는 형님보다는 덜합니다. 형님이야말로 삐삐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되겠습니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형사들의 눈빛은 창백한 모니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던 삐삐의 음성 메시지는 마침내 터졌고 예상치 못한 곳을 지목했다. 제천으로 떴다. 충청북도 제천이랍니다. 고양시에서 은평구까지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던 놈들이 갑자기 충청도로 깊숙이 들어간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다. 놈들은 전국을 무대로 삼고 움직이고 있었다. 반장은 지체 없이 출동을 명령했다. 그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은 꿈도 꾸지 못할 시절이었다. 길 형사는 고참 형사와 함께 지도 한 장에 의지해 비포장 도로와 고속도로를 번갈아 가며 무작정 남쪽으로 달렸다. 야, 밟아. 이 새끼야. 놈들이 범행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야 한다. 형님, 제 차가 엑셀 아닙니까? 밟아도 더 이상은 안 나갑니다. 길 형사의 개인 차량은 오래된 모델이라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속도가 붙지 않았다. 뒤에서 다른 차들이 경광등을 단 그들의 차를 비켜주었지만 정작 속도를 못 내니 미안함과 쪽팔림이 교차하는 최악의 경험이었다. 나중에 길 형사가 무리를 해서라도 차를 엘란트라로 바꾼 것은 순전히 이때의 굴욕 때문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밤중이 되어서야 제천에 도착했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현지 주소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파출소였다. 형사들은 곧장 관할 파출소로 향했다. 저 고양경찰서 강력반입니다. 급한 용무로 왔는데 여기 주소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파출소 뒤편 벽에는 거대한 지도와 번지수가 상세히 적힌 부동산 지도처럼 생긴 것이 붙어 있었다. 형사들은 그 지도를 보며 삐삐가 지목한 가게의 위치를 확인했고 곧장 현장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곳은 작은 가게였는데 가게 안에는 여종업원이 있었지만 문을 닫을 시간에 남자 사장이 들어왔다고 했다. 범인들은 사장이 들어오자 당황하여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났다는 것이다. 가게 사장은 이 녀석들이 돈이 없었는지 돈을 내일 갚겠다며 이성동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각서까지 써 남겼다. 반장님, 저희가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장이 들어온 게 1,000원입니다. 그래, 1,000원이야. 하지만 놈들이 완전히 허탕을 친 건 아닐 거다. 이놈들 지금 현금이 필요하다는 소리 아니냐. 길 형사팀은 제천에서 놈들이 다시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주변 여관을 샅샅이 뒤졌다. 이 모든 과정이 내리는 봄비 속에 이루어졌다. 비를 쫄딱 맞으며 제천 시내를 뛰어다니고 밤에는 차 안에서 쪽잠을 잤다. 막내인 길 형사는 누구보다 더 많이 뛰었고 더 많이 젖었다. 그리고 또다시 삐삐가 울렸다. 이번에는 제천에서 멀지 않은 충주였다. 형사들은 놈들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서두른다는 것을 직감하고 충주로 미친 듯이 질주했다.
충주에서 삐삐가 지목한 장소는 아주머니 혼자 운영하는 통닭집이었다. 이번에도 다행히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범인들은 치킨을 시켜놓고 주소 확인 전화를 한 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주인집 아들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게로 들어온 것이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니 놈들이 지들끼리 쑥덕거리더니 결국 치킨값만 내고 나갔답니다. 이 진술은 형사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었다. 치킨값만 내고 나갔다고? 야, 이 새끼들 현금이 떨어진 거야. 어디서 훔쳤는지 모르지만 이제 수중에 돈이 얼마 없을 거야. 반장은 길 형사와 고참 형사를 불러 작전을 지시했다. 지금 이 주변 여관들을 샅샅이 뒤져야 한다. 놈들이 돈이 없으면 분명 이 근처 여관방에 숨어들었을 거야. 한 팀은 충주에 남아서 여관을 털고 길 막내 너랑 나는 다시 청주로 돌아가서 대기한다. 놈들은 지금 본거지인 청주 쪽으로 숨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길 형사와 고참 형사는 다시 개인 차량을 몰아 청주로 향했다. 비는 끊임없이 내리고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잔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차 안에서 다시 마주 앉으니 고참 형사의 입냄새가 또 길 형사의 코를 찔렀다. 형님, 저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형님 입냄새가 지금 이 상황에 긴장감을 더합니다. 이 냄새 맡고 놈들을 꼭 잡아야겠습니다. 이놈아, 이 냄새가 바로 형사의 훈장이다. 5일 동안 이를 못 닦고 씻지도 못한 내 신세가 내 놈들 때문인데 이걸 어쩌겠냐. 두 형사는 서로 험한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그 말 속에는 고단함과 동지애가 묻어 있었다. 이 악물고 청주에서 잠복하며 다음 삐삐가 울리기를 기다리는 것만이 남아 있었다. 놈들은 이제 현금을 털기 위해 더 위험하고 무모한 선택을 할 것이 분명했다. 이 긴 추격전의 결말은 과연 어디에서 날 것인가. 청주에서 꼬박 밤을 새우며 잠복하던 길상석 형사와 고참 형사는 신경이 곤두선 상태였다. 며칠째 씻지도 제대로 먹지도 못한 상태였지만 긴장감과 피로가 뒤섞인 냄새보다 더 지독한 것은 고참 형사의 입냄새였다. 형님, 좀만 더 참으십시오. 잡아서 이놈들에게 5일 묵은 형사 냄새를 맡게 해줘야죠. 이놈아, 잡기만 해봐라. 아주 이빨로 물어뜯을 거다. 이놈의 냄새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안 와.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마침내 청주에 대기하던 두 형사를 흥분시키는 연락이 왔다. 충주에 남아있던 팀의 고참 형사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떴다. 대전이다. 충주보다 청주에서 대전이 더 가까웠다. 길 형사는 즉시 시동을 걸었다. 놈들이 마지막 범행을 저지르려는 장소 대전이었다. 형님, 안전벨트 꽉 매십시오. 이제 끝을 봐야 합니다. 길 형사는 개인 차량에 달아놓은 사제 경광등과 사이렌을 켰다. 위잉위잉 거리는 낡은 사이렌 소리가 빗속의 고속도로를 갈랐다. 차량들은 소방차라도 지나가는 줄 알고 길을 터주기 시작했지만 길 형사의 낡은 엑셀은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밟아. 밟아, 이 새끼야. 왜 안 나가? 고참 형사는 뒤에서 길 형사의 어깨를 퍽퍽 쳤다. 형님, 제 차가 이게 한계입니다. 비켜준 차들을 제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뒷차가 비켜줬는데도 속도를 못 내니 길을 양보했던 운전자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 길 형사는 창피함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젠장. 안 되겠다. 작전 변경. 대전 톨게이트를 지나자마자 택시를 잡아라. 대전 톨게이트를 통과하자마자 고참 형사는 길 형사를 먼저 내려놓고 택시를 잡았다. 길 형사는 개인 차량을 천천히 몰아 뒤를 따랐다. 고참 형사는 잡은 택시 기사에게 신분을 밝혔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저희 경찰입니다.
지금 살인 미수 강도범들을 쫓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책임질 테니 저기 삐삐에서 말한 주소에 관할 파출소까지 최대한 빨리 가주십시오. 택시 기사는 놀랐지만 이내 경찰이라는 말에 사명감을 느낀 듯 엑셀을 밟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흔치 않았으니 기사는 거침없이 질주했다. 지도를 보고 주소를 찾는 것보다 현지인인 택시 기사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빠른 방법이었다. 택시는 순식간에 관할 파출소 앞에 도착했다. 고참 형사가 파출소에서 지도를 확인하니 삐삐가 지목한 곳은 바로 다음 블록에 있는 한 단란 주점이었다. 형사들은 택시 기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돈을 건네려 했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주저했다. 아니 형사님들, 이게 진짜 범인을 잡는 현장 아닙니까? 제가 여기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보고 가야죠. 마치 자신도 이 작전의 일원이 된 듯 택시기사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길 형사는 고참 형사와 눈을 마주쳤다. 형님 들어가야 합니다. 놈들은 세집니다. 저희는 둘이고요. 젠장 3단봉도 제대로 안 가져왔는데. 하지만 기다릴 수 없다. 놈들이 또다시 몹쓸 짓을 저지르면 누가 책임질 거냐. 아줌마들 피해 생기기 전에 빨리 들어가. 고참 형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적당한 막대기 하나를 부러뜨려 손에 쥐었다. 길 형사 역시 숨을 고르고 단란 주점 문을 열어 젖혔다. 내부는 어둡고 눅눅했다. 손님은 딱 3명이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남자 하나와 입구를 바라보며 앉아있는 젊은 남자 2명이 전부였다. 길 형사의 눈은 입구를 바라보고 있는 2명에게 고정되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동성이었다. 길 형사는 이동성에게 망설임 없이 다가섰다. 이동성 오랜만이다. 이동성은 길 형사가 누군지 파악하기도 전에 놀라서 누구세요? 라고 되물었다. 그 순간 길 형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날려 이동성을 덮쳤고 그를 의자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내리꽂았다. 이 씨발놈이. 팔 뒤로 해. 그를 제압하는 순간 이동성의 손에서 날카로운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들은 지금 막 범행을 시작하려 했던 것이다. 고참 형사 역시 다른 한 명을 제압했고 구석에 앉아있던 남자는 범행 대상이 될 뻔했던 손님이었다. 길 형사는 바닥에 엎드린 이동성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그때 5일간 묵은 채광의 입냄새를 자랑하던 고참 형사가 다가왔다. 야,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우리가 5일 동안 씻지도 못하고 밖에서 구른 거 알아? 너 이빨도 못 닦고 밖에서 굴러본 적 있냐? 너 지금부터 내 입냄새 맡아봐 이 새끼야. 고참 형사는 이동성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얼굴 앞으로 끌어당겼고 길 형사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동성은 지독한 냄새에 고개를 돌리려고 발버둥 쳤지만 이미 수갑이 채워진 상태라 피할 수 없었다. 범인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고문을 겪는 듯 했다. 길 형사는 곧장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반장님 잡았습니다. 대전 단란 주점에서 2놈 현장 검거했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나머지 한 놈은? 이동성이 청주 집에 숨어 있을 거라고 해서 저희가 연락했습니다. 이놈들의 집이 청주인 걸 알고 있었으니 나머지 한 놈도 곧 잡힐 겁니다. 결국 3명의 연쇄 강도범은 검거되었고 형사팀은 승리의 기쁨 속에 길고 지독했던 추격전을 마무리했다. 고향 경찰서로 돌아오니 직원들이 현관까지 나와 박수를 쳐주었다. 길 형사는 그때의 성취감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나중에 조사를 통해 범인들이 범행 장소를 삐삐로 미리 알린 이유가 친구 기다리는 척하여 가게 주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연기였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들의 꼼수는 결국 형사들에게 정확한 단서를 제공했고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꼬리가 되고 말았다. 25년 전 막내 형사 길상석은 끈질긴 아날로그 추적과 뜨거운 열정으로 범죄 역사상 유례없는 삐삐 단서를 활용한 특급 검거 작전을 성공시킨 것이다.